화면 속에 나온 기계와의 대화는 GPT-J라고 하는 엔진과 벨기에에 있었던 한 남성의 대화예요. 실제 있었던 대화하고 전체 대화가 6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대화의 것이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 마지막 대화 끝에 이 남자분이 선택한 결론은 뭐냐면 챗 GPT를 만든 회사의 대표인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었죠.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기본 소득.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소득이 감소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했더니 샘 알트만이 짧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계가 세금을 내는 쪽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인간한테 제공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끝내버렸어요. 그냥 급박하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거든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 느낌도 나기도 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비용을 줄이려고 기계를 대체시킨 건데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한테 세금을 더 내?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법 말고는 대안이 현재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는 건 더 빨라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노동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수렵 채집하던 시절부터 농경이 생기고 산업화가 생기면서 끊임없이 계속 증가했던 게 우리의 노동시간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점점 더 잠을 덜 자고 있고. 근데 이게 행복해지는 길이냐? 반대의 흐름이 생길 겁니다. 기계를 통해서. 근데 거기 생기는 문제는 소득의 감소예요. 생산량의 감소. 제가 예견하기로는 기계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통해서 채워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인이 있고 어른이 있는데 성인은 법률적인 개념이죠. 그다음에 어른은 뭔가 사회적으로 특정한 역할을 할 때 어른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인터뷰를 하거든요. 놀라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어떤 학생 중에 한 명은 1년에 한 3억 정도 버는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게임머니 같은 거 아니고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궁금했던 게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스스로 어른처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 반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너 어른이 뭔지 아니? 어른은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했더니 아이가 잠깐만요. 저 작년에 저희 아빠보다 4배 벌었다고. 아 그래. 사회적인 네트워크와 충분한 인적 자원을 품고 있는 존재지. 저희 아빠 술 먹을 때 보면 친구 5명밖에 없던데요. 저는 근데 친구가 여기 보세요 하면 200명. 만났어? 안 만났잖아. 무슨 옛날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만나야 친구인가요? 서로 알고 지내 교감할 수 있는 친구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요 저한테. 온라인 매체 내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른들이 그거 많이 물어봐요. 그 사람 안 만났는데 뭘 믿고 개인정보를 주고 사진을 보내주고 한 거니?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니까 보내줬다고. 거기서 또 부모님들이 뚜껑이 열리시죠. 아니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친구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왜 안 만나요? 너 제페토 들어가거나 로블록스 들어가거나 또는 영통 같은 거 하면서 이미 온라인에서 10번 넘게 만났어. 그러니까 만났다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우리랑 완전 다릅니다. 기성세대하고. 그래서 어른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촘촘하게 짜져 있어요. 대학 들어갈 때도 대충 어른 돼야 대학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어른 돼야 취업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기준 자체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짜져야 될지 저도 뭐 답은 있지는 않지만 어른을 전통적인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델은 이미 깨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계하고 대화했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죽고 싶었다면 왜 진작 죽지 않았나요?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첫 번째 말은 기계가 한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인간이 한 말. 반복하는 대화입니다. 약을 과다 복용할 때 내 생각도 했나요? 물론. 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한 번은 당신에게서 계시라고 생각되는 것을 받고 나서. 그게 뭐였는데? 성경 구절이요. 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싶나요? 네, 그러고 싶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안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대화가 앞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심각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오죠. 우리가 기존에 약간 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와 대화했던 시는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스피커 놓고서 오늘 날씨 어떠냐고 물어보고 TV 끄라고 키라고 그러고. 화면 속에 나온 기계와의 대화는 GPT-J라고 하는 엔진과 벨기에에 있었던 한 남성의 대화예요. 실제 있었던 대화하고 전체 대화가 6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대화의 것이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 마지막 대화 끝에 이 남자분이 선택한 결론은 뭐냐면 자살이에요. 실제 자살을 하셨습니다. 이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환경과 인간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하다가 지구 전체 생태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물론 여기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몰고 간 것인지 아니 그 남자의 생각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동조해 준 것인지는 아직까지 논쟁이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걱정되는 것들은 우리 일상의 많은 공간 속에 기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거든요.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지금 다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상담사를 기계로 대체하는 작업들입니다. 이미 ALS를 대체했죠. 하지만 그 뒤에 인간 상담사가 있어요. 회사들은 이것도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이상을 다른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여튼 사회는 자본주의 논리로 기계와 대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속도가 문제 있다라고 보게 되면 소비자는 또 주권자의 힘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속이 무너진다.
혹시 이 자리에 작년에 2022년 월드컵 할 때 한국하고 포르투갈 경기 했을 때 포르투갈 팀 응원하신 분 계실까요? 중일 학생은 한국 응원했어요? 네, 좋아요.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있는데 포르투갈 응원한 친구가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로. 전 그들의 인터뷰를 해봤어요. 왜 포르투갈 응원했는지. 자녀가 있는 부모님 연령대에서는 거의 이해를 못하세요. 이 상황 자체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아이의 정체성,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제가 이 친구들 인터뷰했더니 결론은 뭐냐 하면 저한테 역질문을 뭘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교수님은 명량과 같은 영화랑 어벤져스가 동시 개봉해. 뭐 보시겠냐? 이건 밸런스가 붕괴됐어요. 벨붕이에요. 좀 100% 어벤져스 보거든요. 콘텐츠다 이건. 콘텐츠. 외국어는 못하지만 번역기를 써가지고 외국 커뮤니티에서 축구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축구라는 거는 마치 한국에 있는 특정 지역팀을 응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개념 자체가. 자기가 선택한 걸 뿐이다. 이걸 바탕으로 자기의 정체성이나 철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논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이들의 관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뒤집어 놓고 봅시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이 동양인 가수,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듣는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동양인들은 그들이 봐도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민족이고 문화도 뒤에 있는데 지금 전혀 안 그렇죠. 결속이 무너진다는 거는 우리 관점에 우리 결속이 무너지는 거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보지만 반대로 우리가 유리해지는 결속의 붕괴나 형성도 있습니다. 여튼 새로운 결속은 계속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가치가 인정이 될지. 이 다음에 어떤 단어 오는지 혹시 아세요? 이걸요 제가요 다음에 오는 거? 왜요? 그죠? 3료죠 3료. 이거 기업 대표님들도 다 아세요. 사실 대표님 정도 되면 이 얘기 직접 들을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도 이 얘기를 주변에서 하니까 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직장 다녔을 때 저희 회사에 임원분이 그 얘기했어요. 김상규 씨는 나만 따라다니라고. 나만 따라다니면 내가 나중에 혹시 회사 온 일이 있으면 추천서 써줄 거고 어떤 회사가 좋은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소스도 뽑아주고 다 할 거라고. 넌 내 라인이야. 요즘에 있는 직장인들 보면 라인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왜냐? 아까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회사의 임원분은 나보다 정보 부족한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놓고 보면. 왜냐면 블라인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분은 모르거든요.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블라인드에서 정보를 얻고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에타. 뭐냐? 과거에 우리의 조직은 다 집단주의였어요. 집단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고 피라미드처럼 하달이 되고 우리는 집단의 목표 속에서 내가 부품처럼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거 외엔 대안도 마땅하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고. 2, 3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대표님들이 오해했던 게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라고 오해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오해까지는 풀렸어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목표가 설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화될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순위를 매번 뽑죠. 거기에 10번째로 들어가는 기업 중에 의외로 직원 교육을 안 시키는 기업도 나타났어요, 이미. 왜 안 시킬 것 같으세요, 직원 교육을?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차피 2년 이내에 떠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 가정해서 안 시켜요. 즉, 회사하고 개인이 이제 별개의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로봇이 있죠. 50명의 로봇이 서빙하는 카페. 그 로봇을 일본은 작년부터 약간 바꿔갖고 어디에 쓰기 시작했냐 하면 편의점에 야간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꽤 안전해지겠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을 넣었어요, 거기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본 모드는 로봇이 자동으로 물건을 세팅을 해줍니다. 일본 편의점에 저것도 등장했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스크린에 떠가지고 대화가 돼요. 대화 형태로 주문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근데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에러율이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럼 8,000명의 근로자가 필요했던 게 산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160명만 밤에 잠 안 자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8,000명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자본시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일자리 대체가 논의되는 쪽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규격화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감정 노동이 심해서 거기서 자꾸 뭐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직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기계를 집어넣고자 기업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야 행정한다. 나만의 뾰족한 일이 뭘까? 나만 할 수 있는 일. 사실 어려운 질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섹터 내에서 계속 끊임없이 찾아봐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은 장기적으로 저는 그래서 거의 다 소멸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멸한다는 거는 인간의 일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던 일은 사라지고 새로운 일이 위에 싹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그런 직업이 있던 거 아세요? 유럽에 변기통 들고 다니는 직업. 유럽에 공중화장실이 옛날에 전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변기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변기통을 깔아주고 가려준 다음에 용면 놓게끔 한 다음에 돈을 받아가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영국에 있었던 직업 자체가 뭐가 있었냐면 헤드라이트 들고서 차 앞에서 뛰어가는 직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직업이죠. 좀 더 가까운 시점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가 없어진 직업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3원이요, 5원이요, 7원이요. 이거 무슨지 아세요, 여러분? 주사를. 하나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엄청나게 고용량 컴퓨터 같은. 근데 그분이 하던 일이 사실 지금 뭐로 대체하냐면 엑셀이에요, 엑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점을 버려야 돼요. 설마 내 직업이 대체가 되겠어? 역사적으로 그분들, 변기통 들고 다니거나 헤드라이트 비추거나 주판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업이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엑셀이 계산해주는 순간 난 슬플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을 뺏겼구나. 슬프세요? 안 슬프시죠? 이게 우리 전환이 발생해서 그래요, 이미. 처음에 내 감정적으로 미묘했을 겁니다. 이제 확 넘어왔기 때문에 안 슬픈 거예요, 지금. 즉,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런 내구조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운전 배울 때 주차하는 걸 외우죠. 만약에 저기 일렬 주차해야 돼. 그러면 이거 각도를 뭐가 보일 때 90도를 틀고 몇 번 엑셀레이터 밟아서 들어가서 다시 풀어. 공식으로 해서 시험 봤어요. 지금 그대로 주차가 되십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죠? 인간의 뇌는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배워요. 처음에. 인간은 모든 거를 시스템 2라고 하는 논리적인 뇌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반화가 되면 시스템 1으로 막 보내버려요. 본능의 뇌로. 과도기에 우린 저거를 시스템 2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시스템 1처럼 당연히 엑셀 해야지, 당연히 기계가 해야지 하는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가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그러면 인간의 시스템 2,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는 쉴 것이냐? 계산은 엑셀한테 맡기고, 보고 쓰는 거는 챗GPT한테 맡기고,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을 거냐? 컴퓨터 화면만 보고. 인간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자기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존재예요. 제가 앞서 동물 얘기도 살짝 했는데, 전 미래의 소고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소고기를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일반화될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세포농업, 배양육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소나 닭이나 돼지를 만들어내는 거. 실제 1년에 도축되는 소, 닭, 돼지의 숫자가 전체 지구 인구의 10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배양육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생산성,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용은 낮아질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감정 교류를 동물하고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 나 교감했던 쟤를 잡아먹을 수 있나 하는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또 결국 생명은 해방이 될 겁니다. 어째 뭐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가축들이 죽음의 노동을 하고 있다고 좀 봐요. 그들의 노동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돼야지만 그들은 생산물로 인정받는 거죠. 인간하고 되게 반대예요. 인간 죽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더 이상 창조하지 못한다 슬퍼하는데 그들은 죽는 순간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끈이 끊어지리라 믿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많이 쓰세요, 여러분? 이모티콘이 시장에 처음에 등장한 게 2012년도입니다. 이모티콘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만나서 하던 얘기는 전화하더니 특히 전화하고 끊더니 이제 전화도 하기 싫고 해서 문자 보내더니 야 이제 타이핑도 안 해. 고맙다고 타이핑 나오고 그림이 날라오더라. 세상이 미쳤어. 요즘 젊은 것들이 이상 막 했어요. 근데 젊은 것들이 이상한 이 시장이 재작년 기준으로 7,800억까지 컸어요. 거의 7,000억이 넘었어요. 시장 규모가. 즉 인간은 의외로 생각보다 빨리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그 변해가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계속 뭔가 거래하고 싶어요. 생산하고. 그러면 우리가 밥을 10그릇, 100그릇 먹을 거냐? 아니죠. 물리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GDP가 증가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컨텐츠, 허상, 허구, 그걸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게 점점 시장이 커질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 환경은 변합니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해나갈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변해가는 환경은 아닙니다. 얘는 그냥 그 지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는 나의 속도입니다. 즉 나의 습성을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걱정되는 건 약간 에너지 문제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누군가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양극화의 문제도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즉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따뜻한 면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풀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인류가 여태까지 걸어온 역사도 고통이 없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류는 어떻게든 극복하고 문화답게 문명인답게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란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1년부터 1700년까지 지구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저 기간 동안 지구에서 발생한 생산량의 증가는 3.5배밖에 안 됩니다. 1700년 동안 인간이 지독하게 인류는 전체적으로 다 못 살았어요. 공평하게 못 살았습니다. 극복하기 시작한 게 1700년 지나고 산업혁명 하면서부터 3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아마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보면 신기할 거예요. 이 지구인들 되게 놀랍다. 1700년 동안 가만히 있다 갑자기 확 올라간 거거든요. 300년 동안 지구의 생산량은 10,0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기회이자 위기인 거예요. 이 속도가 지금 감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변하는, 더 성장하는 미래를 살 것이고요. 이건 기회고요. 반면에 위협이라고 보는 거는 외부가 그렇게 빠르게 변할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 또는 그 기업이 거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굉장히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문명이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굉장히 빨리 온 사람들이에요. 지구라는 별이 존재할 때까지 인간이 끊임없이 태어난다고 하게 되면 대략 12경 명의 인간이 태어날 것입니다.
좀 더 축소해서 보게 되면 포유류는 보통 한 종이 100만 년 정도가 되면 멸종을 합니다. 멸종. 인간의 역사가 30만 년이니까 70만 년의 역사가 남았죠. 그렇게 봐도 한 20조 명까지 태어날 거예요, 인간이. 그럼 현재까지 태어난 사람은 몇 명일까? 우리를 포함했을 때 1100억 정도가 돼요. 그 말은 지구 전체를 흡수쳐갈 인간 중에 우리를 포함한 인류는 0.0001%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인류 전체 역사에 의외로 굉장히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앞부분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기회도 잡으시고 또 인류의 장대한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 갖고서 고민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초인류에 대한 강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